동학문화해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의 성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월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월 선생께서 태어나서 동학에 입도하고 1871년에 영해교조 신운운동과 그 이후에 이제 피신하는 그 대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해서 해월 선생께서 체포되는 그 때까지의 기간을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선생께서 영해교조 신운운동 이후에 이제 박용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정말 극적으로 이제 재기를 하는데 성공하는데 여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책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극적으로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49일 기도를 하고 이제 또 정선에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정선에 있었던 유인상이라고 하는 도인이 찾아오게 되면서 동학을 영해교조 신운운동으로 무너진 동학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영해부에서부터 해서 단양까지 해월 선생님께서 피신했던 그 길을 지도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 지도를 보면 정말 산골입니다. 그래서 1월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순양을 지나서 영월 소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단양 가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태백산과 소백산의 그 험준한 산을 탔던 그런 해월 선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월 수훈 선생의 부인이 계셨던 영월의 소미원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용걸이 집이 있었던 그 직곡리 입구의 모습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여기 사적비를 세워서 이 지역을 가시면 해월 선생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힘들었느냐, 여기에 도원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수 선생과 해월 선생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서로 떨어져 죽자, 그런 얘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마만큼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죽은 그 제자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재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박용걸의 집에서 49일 기도를 하고 대인전물이라고 하는 법서를 발표하셨는데 이 대인전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필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대인전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천도교 경전의 해월 신사 법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호랑이가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지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호랑이 굴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호랑이 굴을 찾아가서 갔던 모습인데 요 입구로 들어가면 안에 한 10명 정도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해교조 신운동을 해서 한 50여 명이 희생이 되니까 해월 선생님이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용걸의 집에서 49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1월 5일 날 하늘에게 참회하는 그런 고천 제례를 하게 되고, 교단을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한 그런 과정 속에서 수훈 선생의 큰아들 세정이 양양에서 체포돼서 옥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 그 수원 선생님의 사모님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 사진은 정선의 무운담 유시현이라고 하는 사람, 유인상이 이제 유시현입니다. 집터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적이고, 그분의 증손자 되는 분이 정선의 수명마을에 살아 계셔요. 지금까지도 아마 살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만나 뵀는데, 거기에 유인상의 그 행적비도 이제 세웠는데, 이 일대가 수원 선생이 처음 피난했던 그런 정선 문두곡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월 선생님께서는 아마 자기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백산 갈래산 적조암에 가서 49일 기도를 하는데, 이 적조암 49일 기도가 해월 선생께서의 어떤 종교적인 고향이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던 그런 공부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태백산에서 49일 공부를 하고 내가 봉황 8마리를 받아서 주인을 정하니 천의봉 위에 하늘이요 꽃핀 하늘이요 오늘 오영금을 갈고 닦아 정멸궁전에서 티끌 세상을 벗어난다 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요거는 소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꾸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학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대꾸를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조암에서 49일 기도를 했는데, 꿈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수은 선생의 아들이 체포된 귀둔리, 그 다음에 장사를 당한 양양, 관아가 있었던 곳에 있는 양양군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해월 선생님께서 49일 기도를 한 적조암은 지금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터만 남아 있고, 최근에 정선군에서 동학의 유적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동학 유적지 유허지를 표지판을 세우고 있는데, 적조암에도 세웠습니다. 적조하면 눈 올 때 한번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조암 기도 이후 아주 같이 기도를 했던 5사람과 의형제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교단을 재건하겠다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은 선생님의 부인이었던 박씨 사모께서 정선 사내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둘째 아들이었던 세청도 이제 갑자기 급사해서 수은 선생의 가족은 이제 집안은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선산에 유시안이 있었던 무운담, 뭐 서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선에 가면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박씨 사모님께서 계셨던 곳 가운데 하나가 장간지입니다. 그래서 노루장터입니다. 그래서 노루목과 노루곡의 사이라고 해서 장간지, 노루 사이에 있었던 땅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간지, 지금 그 집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깊은 산중에서 수은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고생하셨다, 뭐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수은 선생, 해월 선생님께서 이제 동학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수행과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75년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은 선생의 둘째 아들이었던 세장까지 죽게 되면서 집안이 대가 끊기게 되고, 이제 정처 없이 떠돌던 그 해월 선생님께서는
당시 적조함에 있었던 스님이 철수자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소개해준 단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단양 대강면 절골 사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사동에서 송두둑 장정리 요 일대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계시면서 동학을 이제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에 고민하다가 해월 선생님께서 내세운 것이 하늘에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고천제, 설법제 뭐 이러한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끔 도를 펴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시형으로 바꾸고 당시 그때 내세운 법설이 용시용월이라고 하는 법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의 첫 이름은 최경상입니다. 그래서 최경상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시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해월 선생님의 나이가 49이 됐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용시용월이라고 하는 법설인데 때에 맞추어서 도를 써야 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고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월 선생이 계셨던 사동 절골과 송두둑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 송두둑에 해월 선생님이 계셨던 곳은 동학혁명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동학혁명 이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불질러서 지금 거기 가면 이제 숯가루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곳이 해월 선생님이 계셨던 어떤 표지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송두둑 사동리와 여기 남천리 지도의 남천리가 이제 샘골인데 이웃 마을입니다. 근데 요 남천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용담 유사를 간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이때 포독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보면 고천제례 뭐 이런 것을 하셨고 또 고천제를 구성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구성제라고 하는 것은 논학문에 나오는 구성구주 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접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도회와 같은 그런 활동들도 하면서 모실 시자의 뜻 그러니까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문이고 그 주문 열세자의 또 핵심이라고 하면 모실 시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실 시자의 뜻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기 있듯이 사람이 포태할 때 모셔지느냐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모시는 때냐 아니면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을 만나서 이 모심을 깨닫을 때가 모실 시자가 처음 시작되느냐 한번 여러분께서 동학문화 해설사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화두를 삼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해교조 신혼운동 이후 7, 8년 정도 지나서 이제 교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때가 대체적으로 1879년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월 선생께서 영월에서 노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대신사를 만나는 꿈도 꾸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구성제를 인등제로 바꾸고 그래서 설법제, 고천제, 구성제, 인등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는 대체적으로 좀 도교적인 그런 방법을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구성제나 인등제를 한번 하면 49일 기도를 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도 모이고 또 자금도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월 선생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동학의 역사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선 방시학의 집에서 이제 대신사 수단소, 저 대신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를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도원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PPT는 조금 전에 얘기한 수은 선생을 꿈에서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등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기록이 이제 천도교회 월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섭사에서 인등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인등제를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차려서 이때 보면 목기를 하나씩 다 깎았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기를 만들고, 정성을 들여서 쌀을 씻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하니까 아마 49일 기도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현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원기서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은 선생이 남겨놓으신 경편, 경전들을 모아서 동경대전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1880년이고 수은 선생님께서 동학을 창도한 지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도통을 물려주는 지 약 6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의 간행은 동학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동학에 유입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양 샘골 여규덕의 집에서 용담유사도 간행한데,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동학의 경전의 특징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동경대전, 한글로 되어 있는 용담유사,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경대전은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경전이라고 한다면, 용담유사는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경전.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소위 노래와 같은 리듬 있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용담유사고, 또 용담유사가 굉장히 리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동학의 속살이 용담유사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용담유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도원기서 편찬의 의의는 이렇게 PPT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전 간행의 소감도 이제 PPT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수은 선생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경전 간행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체포돼서 순도하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면서 하지 못하다가 거의 한 15년 만에 책을 만들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 해월 선생의 소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원기서의 표지와 그 다음에 도원기서를 정서했던 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호명마을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간행했던 것이 강원도였는데, 강원도 인제 갑둔리 그 집터고,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강원도에 이제 유적으로 돼서 표지판도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전 어떻게 간행했을까, 아마 이렇게 해서 기록화로도 남겨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시 100여 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 이전에 이렇게 필사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생 주문지 필사본으로 되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동경대전 이렇게 판행이 1880년에도 만들고 83년에 2월 달에도 만들고 5월 달에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편, 88년에도 만들었던 무자판도 있고, 그래서 여러 편의 경전이 목판본 또는 목활자본으로 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용담유사를 간행했던 단양 샘골의
입구에 그 마을 표지석이고 거기에 용담유서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 안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간행 유적지 안내비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월 선생님께서 1882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학을 이제 충청도 일대 펴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경전간행입니다. 그래서 경전간행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간행은 동학의 80년대에서 90년대로 가는 교세 확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월 선생이 동학에 대한 설명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일용행사가 다 도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하늘이면 부엌에서 감흥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해월 선생님께서 굉장히 쉽게 생활 속에서 도를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극진히 잘 따르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의 직분을 다하고 친구를 믿고 이웃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대인 전무를 잘해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깊이 있게 하는 게 생활 속에서 도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양에 장정리에 있는데 이 장정리 쪽으로 관군이 잡으러 온다라고 해서 해월 선생님께서는 익산 사자암 쪽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되고 익산이 이제 전라도잖아요. 전라북도니까 이때부터 호남 지역의 동학의 포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 포덕의 시작이 나중에 동학혁명까지 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해월 선생의 기도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적조암의 49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공주 가섭암에서의 21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주 가섭암에 가면 여기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백산 줄령이 쫙 내려다 보이는 8분 능선쯤 되는 곳에 가섭암이 있는데 거기에서 21일 기도를 하고 그때 해월 선생님께서 강화를 받아서 만들었던 직제가 뭐냐 하면 육임제라고 하는 직제입니다. 이 육임제 가운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육임제 가운데 교장, 교수, 도집, 집강, 대정, 중정이라고 하는 이제 6 직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집강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집강이라고 하는 직책이 바로 동학혁명 때 소위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를 만들었을 때 그 집강소가 육임제의 집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 가섭암은 이 동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해월 선생을 이어서 동학의 3세 교주가 됐던 의암 손병희 선생을 지도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음력 10월 달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추울 때였는데 이때 소틀 7번 걸게 했다. 그래서 의암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공주 가섭암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소인등제를 여기에서 실시해서 소인등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공주 가섭사에서 시행했던 인등제라고 해서 공주 가섭암은 동학의 역사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PPT에 보면 이 가섭사의 암의 뒤쪽입니다. 암자의 뒤쪽인데 그 뒤쪽에 보면 저기 사진 안쪽에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해월 선생과 손병희 그 다음에 박인호, 송보여
이런 사람들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고, 요 사진에 보면 요 마당이 있는데 뒷마당 여기에 소틀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진의 오른편에 그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이 소위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샘이 되어 있어서 물을 뜰 수가 있고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당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소틀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의 세력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관의 탄압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양군수, 그 다음에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 이런 사람들의 이제 탄압이 많아지면서 이때부터 홀려 선생께서 또 여러 번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때 청주 서택순을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유명한 저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이 하느님이 배를 짜는 것이다라고 하는 천주 직포에 대한 가르침도 이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마곡사에서도 한 달 가까이 피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뭐 기계 화계동에도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단양에서 이제 상주 전성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천주직포, 이천식천, 사인여천, 천인합일, 부부화순, 그래서 해올 선생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이때 상주의 전성촌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가서밤 21일 기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적조함과 가서밤의 기도가 해월 선생의 종교적 고향을 크게 이루어졌던 그런 면에서 동학을 한다고 하면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화해설사이시니까 동학을 알아야 동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문 공부를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 때리지 마라 이런 가르침도 말씀을 하셨고, 이 사진이 이제 전성촌의 전경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봉우리가 원통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나무가 있었던 곳에 해월 선생님께서 은신하셨던 집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월 선생님께서 아까 얘기한 생활, 실천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때 위생에 관한 것을 많이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어라. 그 다음에 대변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꼭 묻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4월 달에 이런 법설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콜레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 요 해월 선생이 계셨던 전성촌 압제 마을인데 여기 한 30호인데 아무도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동학을 하면 괴질도 빗겨간다. 이렇게 해서 이때 동학의 교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일대의 도인들이 이 전성촌으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87년이 돼서 해월 선생님께서 회갑을 맞았는데, 제자들에게 뭐 회갑 잔치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회갑을, 잔치를 차려줬고, 회갑 맞아서 여행 가잖아요, 지금은. 뭐,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해월 선생님께서 뭐 하셨냐면, 회갑 기념으로 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갈레사에 가서 49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때 이제 강시를 받았는데 그 강시에 금사, 옥사, 우옥사, 그래서 동학을 하는 사람을 금 같은 선비, 구슬 같은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교세가 확장되니까 그 교세를 안정시키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훈장례리에 이제 육임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육임이 가서밤에서 강화로 이제 받은 것이고, 그것을 이듬해에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장, 교수, 도집, 직강, 대정, 중정 이렇게 이제
6개의 직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4번째 직책이었던 집강이 동학혁명 때 집강소를 운영했던 집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강이 뭐냐? 하는 일이 시비를 밝히고 기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라에 무너진 기강, 관에 무너진 기강을 동학의 집강, 동학의 조직을 통해서 세우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장례리 나중에 이제 교조 실현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 익산 사자함에서부터 호남에 대한 포덕이 시작돼서 이 호남 포덕이 본격화돼서 해월 선생이 처음으로 1888년 62살이 되었던 이때에 호남으로 처음 가서 삼내의 이목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던 게 처음으로 포덕을 위해서, 즉 피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학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갔는데 이때 이제 해월 선생께서는 주로 산간 지역에 있었는데 이 호남은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호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동학의 세력이 호남에 컸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양의 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에 흉년이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해월 선생이 이때 교인들 간에 서로 돕자라고 하는 유무상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좀 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IMF 때 했던 금모으기의 시작,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무상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형제처럼 같이 지내자라고 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이때에 농민봉기가 있어서 해월 선생께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에 갔다가 이제 강원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까지 갑니다. 고성, 간성 요 일대의 왕곡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곡마을에서는 나중에 여기 마을 사람들이 동학을 통해서 돈을 번 또 집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고성의 왕곡마을에 동학의 빛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때 마을에서 이 땅을 희사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곡마을이 이제 38선을 지나서 속초 지나서 고성 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마 송지호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이제 인제로 옮겨와서 성황거리에 이제 계셨는데 이 성황거리에서 유명한 해월 선생의 법설이 있죠. 여기 PPT도 있습니다만은 저 새소리가 역시 저 새소리도 하늘님을 모신 소리다. 그래서 모든 생명, 해월 선생님을 얘기할 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생명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사상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새소리도 또한 시천주의 소리이다. 또 천지부모,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 인제 갑둔리 옆마을인 성황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성황거리 집터도 지금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는데 그 집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중간 가운데 오른쪽에 파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명수의 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학의 동경대전을 간행했던 갑둔리 바로 옆마을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시면 갑둔리와 성황거리를 같이 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월 선생님께서 이 시기에 말씀하셨던 법설 가운데 또 유명한 법설이 내칙과 내수도문입니다. 그래서 내칙은 포태에 관한 교육이고 내수도문은 부인들의 도를 닦는. 그래서 하늘님,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하늘님을 잉태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몸조심과 마음조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그 태교의
대표적인 태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충청도 쪽에서 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곳을 이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내측과 내수도문을 반포하셨던 김천, 복호동의 김창준의 집터이고 그곳에 내측 내수도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해월 선생님이 이 시기에 도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도인을 조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느냐. 조선시대에 보면 신분제 사회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월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월 선생님은 첫 번째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이었던 남계천을 편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양반 접주들이 해월 선생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호남은 포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천민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 접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월 선생이 수은 선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마시킵니다. 수은 선생은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딸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 수은 선생님이 자네들보다 집안이 못한 집안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마시켜서. 그런데 이 남계천이 너무너무 일을 잘했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때에도 호남 대접주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남계천을 내측 내수도문을 통해서 부인과 대해서 남계천 천민을 능력으로 등용하고 이런 것들이 동학이 세상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호남 포덕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해월 선생이 계셨던 동막골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 들어와서도 이제 앞으로 도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모든 산이 검게 변하고 모든 길에 비단을 깔고 만국과 교역할 때이다. 이 당시에는 개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요 두 나라, 그다음 1890년대 되면은 프랑스, 아직 미국 요런 나라와 이제 교류하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인데 해월 선생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교역할 때 우리 도가 세상에 드러난다. 그런 미래에 관한 예언,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도 바로 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90년대 들어오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 이 소위 삼남이라고 하는데 이 삼남 일대 동학의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동학의 교세가 성장하니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탄압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충청감사 조병직이 급심하게 동학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벗어나고자 일본은 장내리에도 모이고 금구 원평에 모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니까 이제 서인주 서병학이 해월 선생이 계셨던 상주 왕실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와서 선생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관의 탄압이 너무 심합니다. 교조 신원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보내고 여러 이제 두목들을 만나서 교조 신원운동을 물어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수가 끝난 10월 달에 이제 충청도 관아에가 있는 공주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처음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감사에게 소원문을 제출합니다. 소원문을 제출하니까 조병식이 동학에 관한 금지를 풀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조정에 있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미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라도에 삼내에 모여서 전라도 관찰소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학을 금지하고 푸는 것은 조정의 일이라고 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니까 해월 선생께서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그 이듬해 이제 2월 달에 서울에서 소위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화문 복합상소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과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시행되게 되는데 그 과거를 계기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교조신원운동 공주와 삼내 교조신원운동까지 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